이제 마지막 발표 함께 하시겠는데요. 마지막 발표는 산업정책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님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넘어라는 주제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많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로 오랜만에 굉장히 이렇게 큰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면으로 특히 마스크 없이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 이해하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항상 퇴근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꼭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은 이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이런 쪽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저에게 ESG 전문기관이라고 물어보시면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재무적인 가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정체성에 맞는 연구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ESG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이 비재무적인 가치에 대한 경영 관점에서의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최근에 많은 행사들이 ESG 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SR을 가지고 발표를 하라고 하셔서 굉장히 좀 설렘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오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관련된 컨텐츠들이 홍수인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다른 관점에서 CSR과 ESG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이라던가 시각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연구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SR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태동되고 오늘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시대 2022년이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어떠한 책임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 기대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기대사항을 갖기까지 지금까지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과 또 발전을 했던 궤적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CSR의 본질을 잘 좀 실현하고 있는 CJ나 굉장히 또 재단 쪽에서 많은 사례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사례 외에 또 우리가 어떠한 사례들을 CSR의 본질을 잘 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경영을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경영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는 어떤 단어가 태어나게 된 것이 태동을 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혁명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그 근대적인 기업의 형태가 나오는 그 이후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같이 태어나서 같이 역사를 흘러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역사와 CSR의 역사는 이제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시대 환경이 바뀌고 또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바꿔나가고 아까 이제 기업 주도의 성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 주도로 시장을 바꿔나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의 CSR에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CSR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보통 명명이 되고 나서 한 1970년대 그리고 오늘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CSR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나서 태동이 되고 나서 한 1970년대와 2022년 사이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1970년대와 같은 경우에는 신경제주의가 주류의 이 사상이었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왔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주류에 받아들여졌던 거죠. 근데 오늘 한 50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그리고 혹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한 예로 이제 아까
그 한국의 기업가 정신 회의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BRT,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정경량쯤에 해당이 되는 BRT와 같은 경우에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명명을 하다가 2019년도에 드디어 기업의 목적은 주주 이익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에 대한 것들을 포괄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아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서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호적인 부분이고 아직은 실행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따라잡아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가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에 대한 그런 공감대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떠한 CSR이 어떠한 궤적을 갖고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해왔는지, 아니면 세상에 적응을 해왔는지, 진화를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오늘날의 CSR의 정의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1950년대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조직의, 기업의 책임으로서 그 영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선적인 어떤 기업가들이 성공한 부를 분배하는 곳에 초점을 뒀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초월하는 기업 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들을 얘기가 된 것이 195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어떤 기업과 사회와의 공동 성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CSR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착된 시기가 이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글로벌 경영과 어떻게 보면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경영이 확산이 되고, 글로벌 어떤 공급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기업의 CSR 활동이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이 되면서 우리가 CSR을 잘하면 혹시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수고들이 시작이 됐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위안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기와 같은 프로그램도 이 정도 시기에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넘어오면서 나이키의 어떤 인권 노동 사례들, 이런 어떤 고발 사건들을 토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비즈니스 가치 사슬에서도 기업이 책임질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책임, 또 환경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됐던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이제 ESG라는 단어가 너무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지속 가능성, TBA, 트리플 바텀라인,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균형적인 성장에 대한 개념이 자리를 잡았던 시대가 이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들어오면서 이제 엔론 사태라던가 아니면 도요다의 리콜 사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이슈에 추가적으로 어떤 지배 구조, 소비자의 안전, 공정거래, 이러한 개념들이 스펙트럼이 확 넘어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어떤 ESG 시스템과 CSR 시스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스펙트럼이 형성된 시기가 2000년대. 그리고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업의 어떤 영향력이 강조가 됨에 따라서 이 영향력이 세상을 위한 좋은 긍정적인 어떤 무브먼트를 형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과 영향력과 그리고 자원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나 어떤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 큰 사회적인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됐던 시기가 2010년도,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회적 가치나 공유 가치라는 이런 개념들이 나왔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딱 몇 가지 장표만 여러분들에게 꼭 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장표 중에 하나가 이 장표인데요. 사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 어떤 공유 가치,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이 저희가 2022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절대 새로운 개념들이 아닙니다. 1970년대, 60년대에 이미 굉장히 많은 CSR 이론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하고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1970년대는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류의 그 기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가령 이 키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제가 가끔 CSR 이런 것이었지 본질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찾아보는 논문인데요.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행동 수준을 초월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60년대, 70년대 논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 반드시 대중의 어떤 의견과 검증에 노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어떠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제품 과정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비용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요새 얘기하고 있는 비만세나 탄소세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동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많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이러한 그 주장들이 주류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ESG를 통해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1970년대와 2020년대는 뭐가 다른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이 변화에 대한 드라이버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섹터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통적인 기업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재무 가치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비판과 반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령 참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제품의 안전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또 기업이 하고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환경 침해적입니다. 그러니까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도 저렇게 많은 환경 영향을 발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일인지 석탄 발전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2022년도에도 아동 노동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가령 캐드베리라고 있는 다국적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아동 노동에 대한 르포를 받았던 게 1900년대입니다. 두 번, 세 번 정도의 큰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이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많은 어떤 사회공헌 사업들을 하고 지역사회 투자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업들이 본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단편적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회공헌 사업들을 알고는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국내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5개 이상 응답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갭에 대한 것들은 잘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기업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 어떤 사회에서의 시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것들은 쉽게 얘기를 하면 기업의 역사와 같이 해왔고,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적응을 하고 혁신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빠르게 한 50년대 역사를 거쳐서 늘어나게 되고 확대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특징에 대한 것들을 보면, 초기 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이해자의 요구나 어떤 규범과 법제화에 대한 부분에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단계가 넘어지고 어떤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참여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지속 가능성과 TBL과 같은 시스템적인 접근에 대한 것들도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게 조금 더 많은 것들, 책임의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서 사회 친화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하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통해서 기업에 조금 더 긍정적인 사회의 긍정적인 임팩트를 창출을 해달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위험을 감소하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는 이 책임에 대한 준수에서 더 초점을 뒀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CSR의 논의는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기업이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창출해 줄 수 있는 기회 요인에 훨씬 더 무게 중심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바라볼 때 좋은 사회적 기업, 좋은 사회적
그 공헌 모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이러한 이 오퍼튜니티에 대한 것들이 잘 살린 그런 사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은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형식과 내용들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CSR의 본질의 가장 그 밑단에서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의 흐름은 어떻게 하면 기업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CSR을 설명을 할 때 보통 어떤 기업의 시민론과 비즈니스 케이스 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ESG를 통해서 경영 성과를 개선을 하고 또 임팩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경영학적인 이론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뭐 워낙 그 많은 이론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꼭 단어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에 가장 많았어요. 그때 뭐였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컨퍼런스를 가면 CSR을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영학자들은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많은 CSR 활동들이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플러스 요인이라는 것이 그런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CSR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일부 학자들은 그래서 이걸 성배라고 얘기해요. 홀리그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서 박사 논문은 이제 이 내용을 썼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과 약간은 그 패러렐적으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인 접근에 대한 것들은 기업은 사회의 하나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것처럼 이해관계자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명확한 혹은 암묵적인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어떤 그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획득을 해야 된다라는 조금 더 책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구에 대한 내용 넘어가고요. 이 기업 시민론적 관점이 여전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 활동에 녹여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시면 중대수 평가 혹은 중요성 평가라는 그러한 템플릿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CSR에 요구하고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업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이슈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요인 중심으로 대응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대수 평가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중대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내부의 이해관계자와 내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회사가 CSR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야?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뭐 약간 컨설팅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해관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반드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대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얼마큼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조차도 내부가 아닌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조차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이 유니버설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 공통의 가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업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임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경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아젠다들이 성숙이 되면 될수록 기업은 이것보다 반보 앞서서 혹은 적어도 따라서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과 비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바로 기업 시민론적 관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긴 내용을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CSR의 어떤 목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요. 다만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포인트에 대한 것들이 초기에는 어떤 기업 시민으로서의 기대 사항과 요구 사항에 대한 것들을 준수를 하는 소극적 관점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얼마큼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혹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감수하고 있는 것이냐, 감축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밸류체인의 통합에 대한 부분들. 그 세 번째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기업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CJ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문화 콘텐츠의 역량을 가지고 이런 꿈키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부도 못하고 여타기관들이 못할 때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소하거나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여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 CSR을 바라보고 있는 기대사항, 요구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시간 관계상 뒤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현재의 그 CSR이라는 것이 이제 국내에 뭐 언제가 CSR이 뭐 시작이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된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라고 봤었을 때 지금 한 120개 정도의 보고서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그 숫자가 전략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고요. 최근에 ESG에 대한 흐름이 강조가 되면서 최근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신규 발간한 보고서 35개나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ESG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니시 마켓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 이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데는 한참을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 최근에 ESG 와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와시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시의 내용과 기업이 하고 있는 실제 내용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굉장히 많은 ESG 보고서나 아니면은 기업에 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보도 자료나 이 와시의 이슈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진정성 얘기를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ESG 관점의 평가를 잘 받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진정성과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기업의 자원들을 담아서 더 큰 임팩트를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8분 정도가 남아서 제가 준비한 사례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거는 이제 아마 자료에는 들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CSR 사례 혹은 사회공헌 사례를 좀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례 어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례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서로 의견을 조합을 하면서 어떠한 사례를 너는 좋게 생각을 하니, 이런 것들을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어떤 사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할 때 몇 가지 지표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이제 7개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포커스가 무엇인지,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큼 기업의 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다자가 협력한 모델인 건지,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지 혹은 해결하는지. 해소와 해결의 차이는, 해소는 어떻게 보면 배고픔이 해소가 되지만 그 기한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성과가 기여가 되는 곳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효과 측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량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례들을 이제 반영한 이제 3개 정도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아마 다 아실 수도 있을 거고,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조금 이 사례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대웅제약의 참지 마요 사례입니다. 사실 이 사례를 처음 알게 된 거는 E2D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코리안 필름 페스티벌에서 이제 이 영상 평가를 하다가 알게 됐던 사례인데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일부 좀 봤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느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이 피치마켓이라고 하는 이 대웅제약이 참치마요를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집중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문해력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저희가 사교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중에 한
70% 정도가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성인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해력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보 평등권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피치마켓에서는 이 문해력을 통해서 읽기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문해력을 키우고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웅대학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 장애인이 그 자기의 어떤 아픔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아픈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적정 시기를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치마켓과 공동으로 그림책을 통해 가지고 혹은 여러 일기책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증상일 땐 어디가 아픈 것이고 이럴 때는 병원과 의사의 상담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 이러한 도서들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내의 그 봉사단과 그리고 대학생 봉사단을 조직을 해서 이 읽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끊임없이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적기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 사회공헌 모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웅지역이 할 만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자 간의 역량에 대한 것들을 잘 결합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마 잘 알려져 있는 사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 킴벌리와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사례가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이제 공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내부에서 이러한 그 사회공헌의 인지도를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젊은 세대 대상으로 그 이 마인드쉐어, 인지도 쉐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 힘내라 딸들아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좋은 느낌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용품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안전하고 평등한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발달 정서 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생리대 대체 교육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단에서 이 사업을 처음 접근하게 될 때는 발달 장애인들이 조금 더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품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막상 이 어떤 보건교사들과 혹은 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제품 개선이 아니라 이 제품을 안전하고 그다음에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교육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뉴얼적으로 저희가 보통 1번, 2번, 3번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발달장애인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그 숫자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뉴얼들이 정말 무용지물이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천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여러 제품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매출액이라는 KPI를 갖고 있는 경제 비즈니스 브랜드로 하나로 모델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구밭이라는 사례입니다.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사회적 기업이고요. 발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사례들이 있고 하이테크 날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이 가장 보편적이고 이 내용에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구박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발달 장애인을 오래 고용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발달 장애인을 고용을 할 때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률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하지 그 사람들이 얼마큼 장기 근속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장기 근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문제를 인지를 하고, 동구박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량적인 성과와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50억이라는 굉장히 큰 매출을 사회적 기업치고는 했고요. 그리고 53명의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그중에 50%는 발달 장애인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중도 퇴사자가 0명인 상황에서 이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갖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CSR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목적,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화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ESG나 어떤 비즈니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CSR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쪽 프레임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한 것들은 사회에 구성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성냥팔이 소녀라는 이제 안데르센 동화를 잘 아실 텐데 이 내용의 원천이 됐던 부분들은 정린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신체에 유해한 그런 원료를 써서 성냥을 만드는 이제 그러한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상황들이었는데 이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린 때문에 질병을 얻고 성냥을 목숨값으로 받아서 길거리에서 성냥을 팔다가 죽는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들이 발생이 됐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2 당시에 미래의 이해관계자로서 이 사례를 볼 때 과연 이 성냥 공장에서 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영역은 자기가 번 돈을 기부를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구세군에. 실제 어떻게 하면 이 여공들이 안전하게 근무를 하고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임직원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또 지역사회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례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또 많이 배웠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CSR의 책임에 대한 영역을 기본으로 우리가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회 친화적으로 만들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더 큰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들어 나갈 것이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오늘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시간이 끝난 관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한 가지 사전 질의만 함께 다루겠습니다. 네, 각 기업에게 요구되는 어떤 CSR이 더 중요한지 파악하고 또 판단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있으신지요? 더불어서 상생하는 최적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CSR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KESG 지표는 60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글로벌 지표 같은 경우 100몇십 개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수 평가라는 툴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 컨설팅을 받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설문이 됐던 혹은 내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됐든 내부의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할 수 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방법들은 굳이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내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들을 골라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툴들이 현재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회사의 CSR이 나아갈 방향과 또 거기에 핵심적인 지표들을 골라내는 작업들 또 그게 좀 어려우시면 요청하시면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많이 활용하셔서 굉장히 차별적이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이제 그러한 지표들을 발굴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업의 경영에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영향력이 큰 이슈를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재은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2022년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컨퍼런스 모든 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